7주차 예.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식품 안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 필요한 생애 주기별 영양 건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근에 우리가 변경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기 전에 우선 2020년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5년마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최신 자료가 2020년 개정된 자료입니다. 자, 개정된 자료가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자, 이 변화된 내용을 이 자료는 제가 자료함에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으니까 자, 한번 보시고 여기 혹시 자, 2015년 자료와 바뀌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납니까? 자, 이 자료를 우리가 링크를 해보자. 바뀌었네. 누리집 접속 변경. 바뀌었나? 질병보건통합. 자, 질병관리청의 자료고요. 국민 영양관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이 부분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이거 어디에 가서 찾을까요? 자, 어디에 가서 찾을 것이냐? 자료집에 제가 올려둔 자료입니다. 올려둔 자료인데 조회수는 얼마 나오도 안 했네. 자, 파일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3개를 열어보시면은 네, 열어봅시다. 삭제된 것 같다? 왜 이래? 봅시다. 요약본입니다. 자, 적정 에너지 비율 탄수화물 55에서 65%를 갖다가 지금 적정 에너지 비율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 2에서 7에서 20%, 7에서 20%, 그 다음 지질에서 지방이 UI일 경우에는 1, 2세는 20에서 35%, 나머지는 15에서 30%입니다. 15에서 30%.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포화지방산은 이와 같이 포화지방산은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8% 미만을 요구하는 이게 청소년 18세까지는 이렇게 한창 이렇게 자라나는 나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을 8% 미만까지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19세 이상은 남자 7% 미만. 그다음 여자도 19세 이상은 7% 미만. 자, 섭취 포화지방산 그다음 트랜스 지방산은 1% 미만. 자, 이 조건을 권장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콜레스테롤은 1일 300mg 미만을 권고사항으로 했고, 그다음 당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보세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총 당류 섭취량은 총 에너지의 10 내지 20%로 제한을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 첨가되는 그 식품 조리 가공할 때 첨가되는 첨가당은요 총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해라. 자, 이겁니다. 그럼 첨가당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그 종류는 이와 같이 설탕, 액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과일 주스 등 자, 이런 것들에 포함된 당류, 첨가당은 전체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이 되도록 섭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양소 섭취의 에너지하고 다량 원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걸 뭐 다 외운다든 이거는 사실은 힘들겠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든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쭉 나오는데, 자,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말이에요. 자, 이거 정의를 섭취 기준에 보시면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평균 필요량, 그 다음 권장 섭취량, 자, 에너지 보십시오. 필요 추정량이 나오고 권장 섭취량이 나오고 충분 섭취량이 나오고 상한 섭취량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평균 필요량이 나오고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이 무엇이냐? 설명이 되도록 해주세요. 자, 이거 설명 지금 어떻게 할까? 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평균 필요량 누구가 설명해 줄까? 우연함. 평균 필요량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체 인구? 국내 인구를 다 필요량을 조사를 해서 그게 가능할까?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국민건강영양조사도 샘플링 조사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지금 유명하게 해줘야 돼요. 평균 필요량. 민정이가 설명해 줄래요? 집단 가운데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일 평균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킵니다. 자, 일일 필요량을 충족을 시키는데 그 양이 평균값입니까? 중간값.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는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 어떤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 연구 대상에 그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의 필요량을 다 조사를 해보면은 순서대로 쫙 이렇게 나열해 가면은 중앙값 50번째의 사람의 필요량입니다. 평균값 아닙니다. 우연히 이해됩니까? 예, 중앙값입니다. 자, 그 중앙값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권장 섭취량이 나와야 돼요. 자, 권장 섭취량이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은 연구 대상 집단의 절반이 충족되는 양입니다. 절반이 충족되는 영양. 그러니까 양이다. 다시 말하면 1번에서 100번까지 있는데 50번까지는 필요량을 충족을 했지. 그렇죠? 그럼 51번부터는 필요량이 50번보다 더 양이 필요량이 많았다 하면 충족이 안 되는 거야. 미충족 상태야. 자,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충분 섭취량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 섭취량을 어떻게 구했을까? 원현이 대답해 주라. 오, 이거 뭐 있구나. 자, 일일 필요 섭취량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양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1번부터 쭉 해서 여기가 만약에 100명이었다 아니면 1000명이었다면 500번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 필요한 섭취량이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했어요.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여기에 어떤 중앙값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요 값이 지금 얘기하는 평균 필요량이에요. 평균 필요량. 자, 평균 필요량이 이 순서 중앙값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 중에 이 데이터에 이제 이 데이터에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표준 편차. 그럼 표준 편차 시그마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시겠어요?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은 평균 필요량을
우리가 EAR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에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자 EAR 값에 플러스 2 시그마 표준 편차의 2배를 값을 확장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런 어떤 분포가 얻어졌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평균값 아니면 중앙값이 될지 뭐가 나오는 이 값에서 자 1 시그마 2 시그마 시그마 2 시그마 마이너스 1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자, 이 값에서 2 시그마 영역 내에 들어오는 이 값이 되게 97에서 약 한 98%가 들어와요. 2 시그마 이내에. 이것을 2 시그마 더한 값을 지금 얘기하는 권장 섭취량이라고 자, 여기에 2 시그마 더한 값이 이게 권장 섭취량입니다. 권장 섭취량이야. 그러면 권장 섭취량은 다시 말하면은 약 97에서 98% 사람들이 필요 이 섭취량을 만족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충분 섭취량은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소진아 충분 섭취량은 자, 충분 섭취량은 지금 봤을 때 이런 평균 필요량이라든지 표준 편차 이런 값들이 구해지지를 못했어요. 저 자료가 없어. 그래서 아마 이런 자료가 없지만은 자, 이 충분 섭취량이라는 그 양을 제시를 했는 경우에 저 정도 양이면은 거의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다라는 값을 제시를 했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냥 근거 없이 제시는 못하겠지. 연구되는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어야만 설정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상한 섭취량이 나옵니다. 자, 상한 섭취량은 우리 여선실에 상한 섭취량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체에 해가 있다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해가 없다면은 이걸 상한 섭취량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을 정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양을 섭취를 했을 때는 인체에 어떤 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그때 상한 섭취량을 정합니다. 자, 그거 정해서 있는 거 지금 보시면 탄수화물의 상한 섭취량 나와 있어요. 안 보이죠? 그죠? 식이섬유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없잖아. 근데 가다가 상한 섭취량이 나타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상한 섭취량 나타나는 거 찾아보세요. 맞습니까? 자, 상한 섭취량 여기 나오죠. 바이타민 D도 보세요. 자, 상한 섭취량 나이에 따라서 물론 다른데 지금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잖아.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바이타민 A도 마찬가지. 바이타민 A, D 상한 섭취량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과량을 섭취했을 때는 어떤 인체에 해로운 뭐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야. 바이타민 C도 지금 상한 섭취량은 제공이 나타나져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2000mg, 그러니까 2g인데 뭐 이거 더 먹어도 악영향을 나타내는 거 아니사냐 이런 주장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지 자, 상한 섭취량이 기록되어 있다. 이 얘기는 과량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 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칼슘도 보세요. 자,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도 나와 있고 상한 섭취량 기록돼 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자, 뭐가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 좋겠어요. 자, 이와 같이 우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가지고 자, 어떻게 변화가 개정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는 사실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시라고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내가 이걸 도대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과제라든지 이런 거 해낼 때 그거를 한번 제가 볼 수밖에 뿐인데 우선 자, 이 자료 우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제정하고 자, 개정하면서 어떻게 변화 왔는지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 1962년에 75년 사이에 1차에서 3차였습니다. 자, 이때 나왔는 게 영양 권장량 10종이 이제 제시됩니다. 제일 처음에 에너지 단백질, 그 다음 바이타민 6종, 바이타민 A, D, C, B1, 2, 나이아신, 그 다음 무기질, 칼슘, 철분 2종류. 자, 굉장히 적었죠. 그 다음 4, 5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6, 7차에 1995년에 와서 이제 조금 15종으로 5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늘어났는 건 바이타민에 그 다음에 무기질에 아연 늘어났고 그 다음 2005년에 와서 이제 34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 2010년에 35종으로 한 종이 늘어났고 2015년에 36개, 36종, 그 다음 2020년에 최근 개정됐는 게 몇 종이었나? 그 종수는 또 여기 나오네. 자, 지금 방금 얘기했는 거,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섭취 부족의 예방을 목적으로 3가지 지표, 즉 평균 필요량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에서 EAR 약자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 Recommended Nutrient Intake RNI 그 다음 충분 섭취량 Adequate Intake에서 AI 그 다음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상한 섭취량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해서 UL
이렇게 약자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자, CDRR, 그 Chronic Disease Risk Reduction Intake에서 CDRR이라는 섭취량도 있습니다.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자, 이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자, 그래서 평균 필요량은 자,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소 필요량의 중앙값으로부터 산출한 수치다. 그러니까 중앙값입니다. 그럼 이 샘플 평균 필요량을 구하기 위한 건전한 사람들이라는 게 이 어떤 집단이냐? 그렇죠. 그 집단을 이제 표본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표본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자료 다 읽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영양소 필요량은 섭취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능적 지표가 있고 영양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을 때 추정할 수 있다. 자, 쭉 내려가서 아까 얘기하는 평균 필요량 용어 대신에 필요 추정량이란 용어를 이제 필요 추정량이라 아니야. 자, 따라서 에너지는 평균 필요량이라는 용어는 참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필요 추정량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경우에. 자, 그래서 그 다음 권장 섭취량이 방금 얘기했는 권장 섭취량은 그 인구 집단의 97에서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충족할 수 있는 영양소 필요량이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아까 얘기해서 평균 필요량 구했잖아, 그죠? 그때 그 자료에서 표준 편차 또는 변이 계수, 그래 2배를 더해서 산출했다. 그게 2배를 더하면은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이 통계적으로 약 97에서 98%가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설명을 했고, 충분 섭취량 마찬가지. 자, 충분 섭취량은 영양소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 얘기는 이와 같이 어떤 데이터가 없다 얘기야.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데이터가 못 된다. 이럴 때는 그냥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 대상 연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을 그냥 설정을 했는 수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 섭취량은 실험 연구 또는 관찰 연구에서 확인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량 중앙값을 기준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따라서 충분 섭취량은 대상 집단의 영양소 필요량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97, 8%에 해당한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양인 권장 섭취량과는 차이가 있다. 근데 그 권장 섭취량을 구하려니까 이 표준 편차, 평균 필요량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거나 없다 얘기야.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 섭취량을 제시했다. 그 다음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했는 인체 유해한 영양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인데 이때
과량을 섭취했을 때 유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때 상한 섭취량을 설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상한 섭취량은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인 자, 최대 무해 용량 자,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과 유해 영향이 나타난 최저 용량인 최저 유해 용량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불확실 계수를 감안해서 설정한다.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상한 섭취량은 자, 이렇게 최대 무해 용량 또는 최저 유해 용량 나누기 불확실 계수 자, 이렇게 해서 구했다. 자, 그럼 불확실 계수 이게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자, 이거는 달랐어요. 그때그때 달랐어요. 자, 그럴 때 대개 보면은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확실 계수 얼마를 쓰더라 그러는 게 여러분들 보셨어요? 자, 이거 실험을 뭘 가지고 실험을 할까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뭐 실험 동물 실험을 하겠죠, 그죠? 당연히 동물 실험을 해서 그 동물 실험에 얻은 데이터가 인체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이 얘기는요. 상한 섭취량 이상 섭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게 뭐냐? 자, 그 다음 연령 구분은 우리가 자, 영아, 유아 얘기를 할 때 영유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영아기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남녀 구분 없이 자, 이렇게 구분해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설정했다. 그 말이야. 근데 지금 보시면은 5개월까지고 6개월에서 11개월. 자, 어찌되었든지 영아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영유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아기는 몇 개월까지가 영아기예요? 24개월. 이거는 6개월이다. 6개월. 6개월. 여기는 5개월까지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생아, 영아기 이렇게 구분하면 신생아는 며칠까지를 신생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영양소 섭취 기준 설정했는 거는 이렇게 했다 이 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신생아는 태어나서 한 달 이내 4주잖아. 4, 7, 28. 28일 이내를 우리가 신생아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신생아 다음에는 뭐예요? 영아. 영아는 몇 개월까지? 12개월. 11개월. 유아는? 유아는 7세까지. 그러니까 그 기준은 여기에 우리 적용되는 기준 아니니까 말이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기준을 삼았다. 그냥 참조하시고 그
그 다음에 성장기 봅시다. 1, 2세, 3, 5세, 6, 8세, 9, 11세, 12, 14세, 15, 18세. 상당히 세분화했죠. 그죠? 세분화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세부터가 성인기. 19세에서 29세, 30, 49세, 50, 64세, 그 다음 65에서 74세, 75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65세에서 65세 이상을 노인기, 나머지 19세에서 64세 성인기. 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제정을 위한 체위 기준, 자, 신장, 체중, BMI, 바디 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 자,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제곱미터. 그러니까 신장 키를 메타 단위로 키 제곱을 하면은 체중 나누기 키 제곱 값. 그러면 이 단위가 뭡니까? 단위 면적당 킬로그램 체중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체중. 그럼 이거 BMI 값만 딱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뭐 비만인지 고도 비만인지 뭐 정상인지 저체중인지 바로 구분돼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 기압이 현재 우리 대구가 이 뭐랄까요, 해발 고도가 어느 정도 돼요? 뭐 아무리 뭐 어찌됐든 우리가 1기압이라고 봅시다. 자, 1기압. 1기압이 어느 정도 되는 기압이에요? 어느 정도 되는 압력이에요? 1기압이. 물기둥을 몇 미터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에요? 10m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자, 1기압이 여기 보세요. 1기압이 애톰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1cm 면적에 1kg 누르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손톱 면적이 1cm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1kg 되는 무게 쇳덩이를 올려놨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겁겠죠? 그 정도 압력입니다. 그게 물을 갖다가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10m 물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물 속에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가서 10m 물이 누르는 힘입니다. 적은 힘이 아니죠. 수원 기둥을 76cm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상당한 일기압이 상당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BMI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노? 남자, 여자 뭐 22.6 다 아래네. 그러면은 정상 영역을 BMI 값으로 바디 매스 인덱스 정상값이 얼마예요? BMI 값.
BMI 체질량 지수. 자, 정상 영역 얼마? 얼마에서 얼마가 정상입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있노? 자, 봅시다. 체위 비교만 나오네. 비만에 대해서 안 나오나? 자, 18.5에서 23이죠. 자, 이거 밑에 저체중, 여기는 과체중이야. 그럼 어디까지를 고도 비만을 어디부터 얼마 이상 고도 비만입니까? 자, 데이터가 어디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 자, 체질량 지수 BMI 25 이상 비만 25 이상 고도 비만인데 정상 범위 18.5에서 22.9 18.5에서 23은 포함 안 됐고 이거는 포함 이건 미포함 여기에 정상 영역입니다. 23, 그 다음 25 이상 우리나라도 성인 30% 이상이 BMI 25 이상 비만이고 소아청소년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 비만도는 신장과 체중으로 표현되는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 분포를 표현하는 엉덩이 둘리분의 허리둘레 비로도 평가될 수 있다. 비만도가 정상 범위 18.5에서 22.9 허리둘레 남자는 90cm 미만 여자는 85cm 미만 허리 엉덩이 둘레비 남자는 0.9 여자는 0.8 미만을 벗어나면 건강 위험도가 증가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다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은 비만이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특히 한 25 이상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주 고도 비만
30 이상을 고도 비만이라고 얘기해요. 25 이상을 얘기해요. 얼마예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자, 비만, 고도 비만. 자, 여기 굉장히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이 자료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에 있느냐? 자, 이 자료는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사망 원인 통계 자료입니다. 2015년까지 자료니까 이 자료는 조금 전 자료고, 최신 자료는 이걸 보세요.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발표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저번에 우리가 한번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 국민 중 일부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표본조사입니다. 자, 어떻게 표본 추출은 표본조사 가용한 최신의 어떻게 인구주택 했는지를 총조사 한번 보시고요. 자료를 기본으로 시도, 동읍면, 일반 또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 유형에 따라 층화한 후 전국에서 192개 조사구를 1차로 추출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192개 조사구별로 각각 25개 가구를 추출합니다. 즉 조사 대상은 조사구 및 가구를 1, 2차 추출 단위로 한 2단계 층화 집락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조사 대상은 위의 방법대로 선정된 4,800가구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 약 10,000명입니다. 검진 부분의 조사 내용은 표에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신체 계측, 혈압 및 악력 측정, 진단의학 검사, 구강 폐기능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 대상 연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질환 검사는 17년부터 조사 중이고 이비인후 질환 검사는 19년 하반기부터 조사 중입니다. 건강 설문의 경우 세대 유형, 가구 소득 등에 관한 과거 조사를 실시하고 이환, 의료 이용, 삶의 질 등은 조사원이 면접하는 방법으로 흡연, 음주 등 행태는 자기 기입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연령에 따라 설문 항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19년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선별 도구인 스톡방이 도입되었습니다. 영양조사는 개인별로 하루 동안의 식사 내용, 외식, 식이보충제 등의 식생활 습관, 식품 안정성에 대해 면접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최근의 음료 섭취 경향을 반영하여 19년부터 음료 섭취 빈도와 양에 관한 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진 및 건강 설문은 그림에 제시한 차량을 이용하고 영양의 경우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대상자가 검진 차량을 방문하면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절차대로 영역별 검진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검진 설문조사를 완료한 약 일주일 후에 조사원이 대상자의 집. 자, 아까 표본 샘플이 얼마였죠? 예,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동읍면 층화법으로 시도별, 동별, 일반 아파트 구분해서 조사 샘플 추출을 했습니다. 19년에 192개, 20년에 192개, 21년에 192개 표본 샘플 뽑아내서 조사 가구 추출은 조사 구별 25개 가구. 그래서 192개 조사구에 4,800가구,
4,800가구에 만 1세 이상 약 10,000명. 10,000명이 자, 이 샘플 가지고 이제 얻는 데이터입니다. 10,000명.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는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샘플 수가, 가구 수가 약 4,800가구, 만 1세 이상 그 사람, 그 연구 대상 사람은 약 10,000명. 여기 보시면은 일반,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 자, 이런 형태. 아파트 93개, 일반 99개, 전체 192개소, 각 지역별로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구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9가구네. 9가구가 9개소, 조사구가 9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가 지금 얘기되어 있는 그 상세한 자료, 그 로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도 나중에 열어보시고. 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결과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에너지 다량 영양소였고, 그 다음에 바이타민, 그 다음 무기질, 정오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우선 정오표를 보고요. 정오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고 데이터를 보도록 하세요. 이것이 영양소 섭취 기준 근거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영양소 섭취 기준 요약표 이것만 보지 마시고 들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이제 질병관리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자, 거기에 건강 상태라든지 영양 섭취라든지 주요 만성 질환 이런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만성 질환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조금 확대를 비만을 체질량 지수 BMI 25 이상인 사람을 비만이라고 판정을 했고요. 자, 비만 인구가 남자, 여자 어때요? 지금 남자 경우 같으면은 2008년, 9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자, 옐로 이게 비만입니다. 비만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그죠? 자, BMI 25 이상 되는 사람이 30세 이상에 대해 가지고 44.7%. 여자는 어때요? 자, 여자는 28.3. 여자가 남자보다 비만율은 훨씬 낮네요. 그런데 이쪽에 올라가다가 이게 내려왔고 상당히 잘 관리가 되는데, 남자 30세 이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네. 그죠? 그 다음 고혈압도 지금 보시면은 남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남자, 여자 같이 상당히 올라가네요. 당뇨병은 뭐 거의 그래도 남자가 여자보다는 당뇨병 환자가 더 많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 고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 함량이 240mg/dL. 데시리터 하면은
대씩하면 10분의 1이 대시니까 1리터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0ml입니다. 100ml에 240mg 이상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 다음에 당뇨병은 공복 혈당 126mg/dL,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g, 140mHg, 여기 Hg라고 그러는 게 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기압 압력계를 이용해서 수축기 혈압이 140mg 이상 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g Hg 수원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분율 만 30세 이상, 자, 이렇게 정해서 나온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입니다. 자, 추이. BMI 꽤 높네. 그죠? 비만 지수가 꽤 높아요. 정말 이 정도 되나? 자, 그러면은 이 자료를 여러분들 관심 있는 영양 섭취라든지 건강 상태, 지금 CDC 질병관리청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올려져 있어요. 저 자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 관심 영역에 과제 하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